네, 반갑습니다. 까칠한 김희원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제가 사실 이 영상을 한 6, 7번 정도 지금 녹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녹화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말도 꼬이고 막 그래서 중단하고 다시 하고 중단하고 다시 하고 하고 있는데요. 이번은 다소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 FMA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리고 제 경험, 그리고 사전적으로 제가 준비했었던 이런 자료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측면에서 다소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NG 없이 그대로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좀 불편하신 점이 있다 하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가 바로 5 코어 툴 중에 하나인 FMEA입니다. 이 FMA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실은 핫 이슈죠. 잘하고 싶은데 또 잘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안타깝게도 FMA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의도 이런 철학적 가치를 구현하는 목적으로 FMA를 수행하기보다는 FMA 그 자체를 완성시키는 것이 고리돼 버리는, 그래서 FMA 템플릿에 칸을 채워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으로 FMA가 운용되는 기업들의 모습을 일반적으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것은 비록 지금 현재는 FMA가 불안정하고 우리가 FMA를 운영하는 스스로의 모습이 부족한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이런 새로운 접근과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FMA의 질을 어떻게 하면 향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노력들을 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의 모습을 봤을 때 당연히 이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은 그렇게 새로운 FMA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가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 위주로 영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근본 영상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FMA 근원적이고 구조적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두 번째, FMA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 산업에서 이용 가능한 방법론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협력사의 FMA 활동과 관계된 어떠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여러분과 함께 실무적 관점에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FMA 운용 시 관철되는 공통의 문제점,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FMA 운영과 관계된 다양한 문제점들, 이미 여러분들이 공감하고 인지할 수 있는 문제점들보다는 좀 근원적인 문제점을 좀 이슈화하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FMA 개발 시 요구되는 FMA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FMA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용하거나 참조할 수 있는 다양한 자동차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들이 있어요. 이 다양한 FMA 방법론 중에 우리가 과연 어떠한 FMA를 적용해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문제를 찾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FMA의 시작은 바로 올바른 FMA 방법론을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이라는 판단의 기준은 바로 무엇일까요? 여러분 조직이 운영하는 FMA, 과연 올바른 FMA를 하고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 그 판단의 근거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텐데, 이 올바른 FMA 방법론에 대한 의사결정은 바로 고객 요구 사항입니다. 고객 요구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고객이 협력사 FMA 활동과 관계된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다면 그 요구 사항을 우리의 FMA 프로세스 내에서 실현시키고 완성시킬 일차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자동차 산업 고객을 가지고 있는 우리 고객사들이 FM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FMA 프로세스 운영을 통해서 고객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는 FMA를 개발하고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이런 기본적인 사상들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들을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산업에서 이용 가능한 FMA 방법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보편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는 FMA 가이드라인이죠. 바로 AIAG FMA 4판입니다. 이 북미 자동차 산업 고객들이 그들의 공급망에게 적용을 의도한 이 코어 툴 참고 매뉴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FMA 4판인데요. 이 대한민국에서도 이 AIAG FMA를 기반으로 해서 자사의 제품 그리고 제조 공정에 대한 리스크 분석 도구로 AIAG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매우 일반적입니다. 그만큼 AIAG FMA 방법론은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FMA 모델이 이 AIAG 방법론이고요. 두 번째는 독일 자동차 산업 고객들이 요구되는 FMA 방법론입니다. 바로 VDA 볼륨 4의 챕터 2가 리스크 분석인데 이 리스크 분석에서 시스템 FMA, 프로덕트 FMA, 그리고 프로세스 FMA에 대한 독일 자동차 산업의 FMA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지정한 특정한 FMA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고객의 이 FM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유형이 한 세 가지 유형으로 이 FM에 관계된 자동차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미 제가 소개해드렸던 자동차 산업의 표준으로서 이용 가능한 참조 매뉴얼을 지정하는 거였죠. 즉 우리는 AIAG 방법론에 따른 FMA를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우리는 VDA 볼륨 4에 따른 FMA 개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미 보편적으로 자동차 산업에 알려져 있는 FMA 방법론을 고객이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1번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자동차 산업에 유용한 FMA 방법론을 기본적으로 채택하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함께 협력사 FMA 개발 활동의 요구사항으로 채택한 그런 고객 요구사항들도 있습니다. 즉 AIAG나 VDA 방법론에 추가해서 고객의 어디셔널 리퀘어먼트가 이제 고객 요구사항이나 또는 고객 지정 요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각 OEM마다 자사화된 FMA 방법론을 OEM들이 개발하고 이 개발한 FMA 방법론에 따라서 협력사들이 FMA를 개발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고객들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조직의 고객은 여러분 조직에 대한 FMA에 관계된 어떠한 기대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FMA는 그런 고객의 기대나 또는 추가적인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우리는 충족하고 있는 걸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FMA의 첫 출발은 FMA를 적용하기 전에 고객이 요구하는 FMA 리퀘어먼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고객 요구사항을 기초로 해서 필요한 FMA 적용 방법론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고객이 AIAG FMA를 적용해라. 당연히 AIAG FMA를 적용할 수 있는 역량과 체제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또는 VDA 볼륨 4에 따른 VDA 기반의 FMA를 요구한다. 그럼 VDA FMA를 적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는 고객이
AI와 VDA 방법론이 아니라 고객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특정한 FMA 방법론을 요구한다면 고객이 지정한 FMA 방법론을 구현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만큼 고객마다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들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까 우리는 다양한 고객에 대한 FMA 요구사항을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실무적인 제약 요소로 인해서 우리의 FMA 모습이 고객 관점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FMA 공통된 문제점 중에 하나가 고객 관점에서 요구하는 FMA 요구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충족할 것인지 이를 제가 이슈화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동차 고객들은 이 협력사 FMA와 관계돼서 어떠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해 볼 OEM 고객의 FMA 요구사항은 바로 국내 현대, 기아 자동차 그룹입니다. 자, 현대자동차의 개발관리 요구사항 중에 지금은 PSO로 변경됐습니다. PSO로 변경됐는데 PSO로 변경되기 전에 현대자동차 고유의 신차 부품 개발관리 체계가 있었는데 그 신차 부품 개발관리 체계를 규정한 문서가 AQIS라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신차 부품 품질 확보 매뉴얼이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신차 부품 품질 확보 매뉴얼은 현대자동차가 협력사에게 요구하는 서플라이어 APQP 요구사항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신차 부품 품질 확보 매뉴얼에는 현대자동차의 개발 단계가 5단계로 규정되어 있고 이 단계 내에서 수행해야 되는 추진 활동이 총 37개 추진 활동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것이 AQIS의 기본적인 프레임입니다. 이 중에 2단계와 3단계에서 디자인 FMA와 프로세서 FMA가 필수 산출물로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이 AQIS의 부속소에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FMA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의도는 AQIS의 2단계와 3단계 필수 산출물로 디자인 FMA와 프로세서 FMA를 요구하는데 현대기아동차가 기대하는 FMA는 바로 이 FMA 지침서를 근간으로 한 디자인 FMA와 프로세서 FMA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특히 이 FMA 지침서에는 현대자동차가 요구하는 FMA 개발을 하기 위한 스텝, 단계, 그리고 각 단계별 추진 활동, FMA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FMA를 적용했을 때 FMA 팀에서 적용해야 되는 룰과 기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FMA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리스크를 통제하고 리스크를 완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한 리스크 처리가 가장 중요한 FMA의 이슈죠. 이른바 이제 권고 조치라든가 최적화 조치가 바로 그것인데요.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FMA 지침서에서 권고 조치에 대한 필요성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크게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바로 RPM 10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어느 하나라도 8 이상인 경우에는 권고 조치를 기획하고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사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현대자동차의 요구사항인 이 FMA 지침서를 근간으로 해서 디자인 FMA, 프로세서 FMA를 완성시킬 책임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조직이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FMA 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하거나 또는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서 AIAG FMA를 기반으로 해서 현대자동차 프로젝트의 디자인 FMA, 프로세서 FMA를 적용했다면 바로 현대자동차의 FMA에 관계된 추가적인 요구사항, 예를 들어서 권고 조치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이 현대자동차가 지정한 방법이 아니라
AIAG에서는 높은 심각도에 초점을 맞춰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AIAG 기준과 HKMC의 기준이 상충되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조직이 AIAG 방법론에 따라서 FMA를 적용했다면 적용된 FMA가 완성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대기아자동차의 요구사항이 여러분 조직에 FMA 적용되지 못한 결과로 평가받으실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우리가 FMA를 전개할 때 왜 고객 요구사항을 우선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FMA라는 것은 철저하게 5 코어 툴 중에 가장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 시각에서 우리의 제품과 제조 공정을 파악하고자 하는 툴이거든요. 이 5 코어 툴 중에 가장 고객 지향적인 툴이 바로 FMA입니다. 근데 FMA 운영과 관계된 고객 요구 사항을 MDT 인원들이나 또는 FMA를 주관하는 인원들이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FMA가 과연 고객 지향적이고 고객 관점에서 준비된 FMA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고객사들의 FMA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적용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현대자동차 알라바마죠. 알라바마 공장의 협력사 요구사항이 SQM이라는 문서로 공식적으로 발표되어 있는데, 이 SQM에서는 AIAG FMA에 따른 방법론 적용을 협력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디자인 FMA를 프로세서 FMA에 추가해서 현대 기아 자동차 고유의 사전 품질 도구로서 스피드 FMA라는 것이 2013년부터 도입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스피드 FMA의 의도는 크게 두 가지 의도입니다. 첫 번째, 이 자동차가 이제 전장화 추세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장 부품에 대한 기능 안전에 대한 이제 통제가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전장품과 관계된 기능 안전과 관계된 국제 표준이 바로 ISO 26162라는 기능 안전과 관계된 표준이 있는데, 이 ISO 26162에서는 이 기능 안전과 관계된 리스크 분석이나 리스크 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ISO 26162에서 요구하는 이 기능 안전 관점의 리스크 분석이나 또는 리스크 분석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측면에서 이 스피드 FMA라는 툴을 통해서 이 ISO 26162와 연계된 어떤 툴로서 이 스피드 FMA라는 것이 이 채택이 돼서 이제 전파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이 기능 안전에 더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의 개선 툴로서 이 스피드 FMA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협력사에게 채택되고 적용되기를 기대하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신기술입니다. 오늘날 완성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기술의 혁신, 제품의 혁신을 통해서 완성차에 대한 차량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이런 신기술들의 채택에 대한 필요성들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상품성 측면에서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도입된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있겠죠. 때문에 신기술에 초점을 맞춘 리스크 분석에 대한 필요성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신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스피드 FMA라는 것이 우선 적용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만성적이고 고질적이며 그리고 재발되는 품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예방 도구로서 이 스피드 FM이라는 것이 채택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현대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기존의 디자인 FM이나 프로세스 FMA에 추가해서 이런 스피드 FMA라는 현대기아자동차 고유의 FMA 방법론들이 도입돼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스피드 FMA라는 것은 이륙이륙이 대응, 신기술, 그리고 과거차 문제점 반영, 그리고 더 나아가서 디자인 포 식스 시그마와 연계될 수 있는 강력한 툴로서 채택됐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GM의 FM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GM의 IATF16949 고객 지정 요구사항 CSR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준비된 GM의 CSR은 2020년 버전입니다. 자, GM의 IATF16949 CSR의 8.3.3.1에 보게 되면 제품 설계 입력 요구사항에 FMA를 주제로 한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중에 RPN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이 RPN이라는 단어가 FMA와 관계된 요구사항에 기술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GM은 AIAG FMA를 요구하고 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GM의 요구사항 보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AIAG FMA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FMA 룰과 관계된 기본적인 요구사항들도 강조해서 요구사항에 이제 채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FMA를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적용해야 되는 이제 원칙을 이제 CSR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자,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등급 테이블에 따라서 일관성 있는 평가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각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심각도를 결정할 때는 조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고객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사용자에 대한 리스크를 기반으로 해서 심각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FMA를 적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룰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그런 CSR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추가해서 IATF16949 CSR에 추가해서 GM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GSQM이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GM1927이라는 문서인데요. 이 GSQM은 GM이 이제 서플라이어에게 요구하는 개발 영역의 요구사항과 양산 영역의 요구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특히 이 GSQM 안에서는 GM의 글로벌 APQP 관점에서 서플라이어의 APQP에 관계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채택하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APQP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과업 중에 8번째가 디자인 FMA, 12번째가 프로세스 FM입니다. 즉 개발 단계의 필수적인 산출물로 디자인 FMA, 프로세스 FMA를 채택한 것은 일반적인 OEM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자인 FMA나 프로세스 FMA라는 이 타스크에 GM이 기대하는 FM에 관계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이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만약 GM의 서플라이어다 라고 하게 되면 이 GSQM에서 규정하고 있는 글로벌 APQP를 실행하는 단계에서 이 디자인 FM, 프로세스 FM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FMA를 기획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유지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아까 GSQM 같은 경우에는 GM의 글로벌 APQP 관점에서의 FM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제가 소개해 드렸고요. GM은 이제 제조 공정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GM 고유의 전략으로 이제 30개 전략이 규정되어 있는 BIQ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BIQS는 GM의 강력한 이 서플라이어에 대한 퍼포먼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하나의 지수로도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일정 수준 이상의 BIQS 레벨을 획득하셔야 GM과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전제 조건 중에 하나죠. 이 BIQS에서도 이 FM에 관계된 주제가 크게 세 가지 주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BIQ에서 다루고 있는 FMA는 디자인 FMA가 아니라 바로 제조 공정 품질 확보 전략으로 요구되는 활동들이 30개 활동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 FMA가 아니라 프로세스 FMA에 관계된 요구 사항들이 이 BIQS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BIQS 안에서 이 프로세스 FM에 관계된 GM의 요구 사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BIQS에서 GM이 기대하는 프로세서 FM의 운영과 관계된 내용은 일반적인 FM의 운영 관점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룰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강조하는 요구사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FMA를 개발 시에 상호기능팀 또는 전문 분야 협력 접근 방법을 통해서 팀 활동을 근간으로 한 FMA를 준비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자, 두 번째는 FMA 제약 요소 중에 하나가 정성적인 리스크 분석 방법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FMA가 가지고 있는 제약 요소입니다. 즉, 정량적이지 않고 정성적이다. 이는 FMA를 개발하는 팀의 기술적인 역량, 그리고 FMA를 적용하기 위한 어떤 역량,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 FMA에 대한 질적 차이가 유발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FMA가 가지고 있는 제약 요소 중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성적이다. 그리고 상대적인 평가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동일한 제품과 공정을 서로 다룬 FMA 팀이 FMA를 개발했을 때 그 결과가 같지 않다는 뜻이죠. 네. 그만큼 정성적인 평가 방법인데 이런 정성적인 평가 방법의 제약 요소를 극복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CM은 FMA를 개발하는 팀의 FML을 개발하는 팀에 참여하는 팀 멤버에 대한 역량과 지식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이제 기술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프로세서 FMA에 대해서 프로세서 FMA를 전개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대한 훈련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훈련에 대한 필요성은 최소 년 1회 프로세서 FMA 트레이닝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FMA를 개발하는 인원의 역량에 따라서 이 FMA에 대한 질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FMA 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강력한 교육훈련 체계에 대한 수립과 운영을 GM은 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New FMA에서 이런 GM의 기대 사항들이 그대로 수용돼서 이제 5T 이 5T 중에 하나가 이제 팀인데요. 이 팀과 관계된 강력한 요구사항이 이 뉴FM에서 채택된 그 계기가 바로 이런 배경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 세 번째가 가장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GM의 요구사항인데요. 자, PFMA를 통해서 우리가 제조 공정에 대한 리스크 분석을 하는데 이 PFMA를 통해서 커버되어야 되는 제조 공정의 범위가 무엇이냐?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제조 오퍼레이션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제조 오퍼레이션이라는 것은 직접 공정, 즉 부품이나 제품을 조립하거나 가공하거나 제조하는 직접 제조 프로세스 이외에 이런 단위 공정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 프로세스, 모든 지원 프로세스라고 규정하고 있죠. 모든 지원 프로세스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지원 프로세스의 예시가 이제 산의 물류 프로세스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즉 이동, 보관, 취급, 저장, 재작업 또는 리프로세싱 또는 뭐 검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모든 지원 프로세스의 범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조 공정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지원 프로세스들도 이 프로세스 FMA 시에 고장 형태 영양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 공정으로 고려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New FMA의 사상과 매우 근접되어 있는 GM 고유의 요구사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PFM에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요구사항에 적합해야 된다. 뭐가? 프로세스 FMA가 현재 최신의 AIAG 가이드라인에 따른 FMA 개발을 요구하고 있죠. 제가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죠. 우리 FMA가 고객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자동차 고객들은 우리에게 어떤 FMA를 과연 요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GM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FMA는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야 된다. 고객 요구사항에 따라서 적합하게 개발되고 운영되고 유지돼야 된다. 자, 다음은 쌍용 자동차입니다. 쌍용 자동차도 협력업체 품질 경영 시스템이라는 문서 발간을 통해서 이 설계 FMA 지침과 그리고 제조 공정 FMA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들이 이 설계 FMA와 프로세스 FMA를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지 쌍용 자동차 고유의 요구사항이 지침으로 발간돼서 협력사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르노인데요. 르노의 경우에는 르노 고유의 협력사 평가 제도 아세스 평가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2차 협력사 같은 경우에는 SES 서브 2인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여하튼 이 아세스 평가에서 디자인 FMA와 프로세스 FMA가 평가 항목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아세스 평가 항목 중에 디자인 FMA와 프로세스 FMA는 이제 꽈락 항목으로 평가 항목에 대한 속성이 결정될 만큼 이 르노의 경우에도 이 협력사들의 FMA 활동과 관계된 강력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평가 항목의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르노의 IATF1949 CSR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르노의 IATF1949 CSR 중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OEM의 CSR에 비해서 이 코어 툴에 대한 적용과 관계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르노 그룹과 그리고 코어 툴이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르노가 요구하는 협력사의 코어 툴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FMA 관계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첫 번째, FMA를 개발하는데 이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협력사 자체 표준에 따른 FMA 이용 가능하도록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동차 산업의 가이드라인. 이 자동차 산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해서 바로 AIAG와 그리고 VDA가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르노의 경우에는 협력사 자체에 FMA 개발을 하기 위한 룰이 있다면 그 룰과 지침에 따라서 FMA를 개발하는 것 수용 가능하고, 그리고 또 하나의 옵션이 바로 AIAG 또는 VDA 볼륨 4에 따른 FMA를 적용하는 것도 수용 가능하다. 지금 이 FMA 메뉴, 이 FMA 관계된 르노의 CSR에 보게 되면 AIAG VD FMA 핸드북이라는 것이 아직은 채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채택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또 이 르노의 이 FMA 관계에 대해서 좀 특기할 만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디자인 FMA나 프로세스 FM, 이 FMA 이외에 바로 리버스 FMA라는 것도 반드시 적용돼야 되는 하나의 요구사항으로 채택되어 있다. 네, 또한 르노의 경우에는 0133-200이라는 르노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FMA 적용 방법론들이 이미 발표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르노의 0133-200 표준은 FMA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7단계 접근 방법에 따라서 FMA를 개발하도록 이미 0133-200의 표준으로 채택되어 있었죠. 이번에 2019년도 6월 달에 글로벌 런칭된 AIEG VD FMA 핸드북에서도 FMA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 방법으로 바로 이 7단계 접근 방법을 적용하도록 채택했죠. 네, 다음은 도요다입니다. 이 도요다와 관계돼서도 이 FM에 관계된 요구사항 중에 좀 강조드리고 싶은 요구사항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자, 도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행 품질 확보를 하기 위한 전략으로 GD3라는 것이 이제 발표되어 있습니다. GD3. 이 GD3가 뭐냐면 첫 번째, 굿 디자인. 두 번째, 굿 디자인 리뷰. 세 번째, 굿 디스커션입니다. 그러니까 강건한 제품과 공정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품질 전략이 바로 GD입니다. 이 GD가 지향하는 바는 위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선제적인 예방 프로세스의 초석으로, 기초로 이런 GD3라는 전략을 구현하도록 발표되어 있고요. 이 GD3 전략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 툴이 바로 FMA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도요다의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알았던 디자인 FMA나 프로세스 FMA 이외에 DRBFMA, 이 DRBFM이라는 것은 디자인 리뷰 베이스 페일리어 모드의 약자인데요. 즉 고장 형태를 기반으로 한 설계 검토 정도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디자인 FMA의 후속적인, 그러니까 디자인 FMA와 인터페이스 될 수 있는 후속 활동 중에 하나가 이제 DV 이외에 이제 디자인 리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디자인 리뷰를 통해서 우리가 준비한 FMA를 리뷰하고, 그리고 FMA를 통해서 파악한 조치를 결정하고, 그 취한 조치에 대한 효과성을 이런 디자인 리뷰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이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DRBFM이라는 것을 통해서 디자인 FMA를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는 툴로서 이제 뭐 DRBFM이라는 것도 요구되기도 하고, 자,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할 만한 사항, 역시 도요타답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날 자동차 산업의 설비 의존도가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설비에 대한 어떤 가용성, 신뢰성, 안정성 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뭐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일컬어지는 것처럼 제조 현장에 대한 설비 사양이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리고 IT라든가 스마트 기기와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강력한 제조 공정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 설비에 대한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도 사실은 제조 역량의 가장 큰 경쟁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설비 자체에 대한 고장 형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설비 사양을 결정하고 더 나아가서 설비에 대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메인터넌스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강력한 입력 정보로서 이 설비 FMA를 운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설비 기반의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제조 기술이나 생산 기술 엔지니어들이 주로 설비 사양을 결정하고 양산 단계에서는 보존 부서라든가 또는 인프라와 관계된 부서에서 메인터넌스 활동들을 하고 계실 텐데 이런 개발 단계에서의 설비 사양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의 설비 메인터넌스를 하기 위한 기준 정보를 머시너리 FMA라는 툴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개발 영역과 양산 영역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툴로서 머시너리 FMA라는 것도 강력하게 좀 벤치마킹해서 사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 제조기술이나 생산기술 쪽에 계신 분들은 기회가 되신다면 이 MFMA라는 것을 반드시 스터디해서 여러분 조직에 한번 적용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은 포드 IATF 연구소하고 CSR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CSR은 2022년 1월 달에 발표된 CSR입니다. 이 포드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IATF 연구소하고 CSR에 이 FM에 관계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IATF에 가입된 OEM 중에서 가장 많은 양의 FM의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 OEM이 바로 포드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FM의 요구사항을 통해서 이 포드가 제안한 FM 수용 가능한 FM의 방법론은 두 가지 방법론입니다. 첫 번째가 이 포드 디자인 연구소에서 발표한 FM의 핸드북, FM의 핸드북에 따른 FMA 개발을 사실은 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New FMA, AIG VD FMA 핸드북이죠. 네. 이 New FMA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기술되어 있냐면 협력사가 AIAG VDFM의 핸드북을 활용하고 있다면 포드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윗문장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게 되면 포드 FM의 핸드북에 따라서 FMA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 FMA는 수용 가능한 하나의 대안적인 방법론으로서 포드는 수용하는 것이고 이제 포드의 경우에는 포드가 지정한 FMA 핸드북에 따른 FMA 적용을 쉘이라는 리퀘어먼트로 채택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포드가 특기할 만한 사항 중에 하나가 이 FMA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과정 내에서 소프트웨어 사용을 요구사항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단순히 여기서 얘기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FMA를 개발하기 위한 툴, 가령 뭐 IQ FMA 등과 같은 툴로서의 소프트웨어 사용도 요구되지만 FMA 결과로 영향을 받는 하위의 공정기준 문서들, 예를 들어서 관리계획서라든가 작업표준서와의 연계성을 자동으로 보장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라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FMA 운영 자체도 소프트웨어 환경 내에서 수행돼야 되지만 FMA 운영 결과가 자동으로 CP와 작업 표준과 연결될 수 있는 좀 확장형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 사용이 준비돼야 되는 듀 데이트 시점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은 이 디자인 FMA 또는 프로세스 FMA, 관리 계획서, 작업 표준서 등과 같이 FMA의 상위와 연결될 수 있는 또는 하위와 연결될 수 있는 문서와 문서 간의 어떤 불일치, 연계성 측면에서 이슈화가 아마 자주 됐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포드의 경우에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력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이 포드의 FMA 핸드북입니다. 저는 명실상부한 FMA와 관계된 가장 강력한 이 지구상에서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가이드라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FMA 바이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내용이 매우 구체적입니다. 어떤 방향성과 방법론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 FMA나 프로세스 FMA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다양한 지원 도구, 그리고 이 지원 도구가 적용된 사례, 예시,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포드 FMA 핸드북에서 여러분한테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인 FMA예요. 이 디자인 FMA에서 이 포드 FMA 핸드북에 되면 이 디자인 FMA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는 디자인 FMA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툴들이, 그러니까 지원 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블록 다이어그램은 당연하고요. 파라미터 다이어그램도 당연합니다. 저는 이 중에 이제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핸드북에 보게 되면 이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 디자인 FMA를 개발하는 우리의 설계 엔지니어들이 반드시 좀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FMA 개발 활동에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이유는 어, 차량의 사양 자체가 복잡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이 융복합된 사양으로 차량에 대한 설계 사양이 계속 복잡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즉, 부품 하나의 고장으로 인해서 부품 하나의 고장도 중요하지만 이 고장이 유발되는 인터페이스라든가 고장 메커니즘이 상호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구조인 거죠. 완성 차량에서 발생될 수 있는 고장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가 FMA를 전개할 때도 이 FMA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제약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싱글 포인트 폴트라고 해서 단일점 고장 분석 방법입니다. 단일점 고장 분석. 그러다 보니까 이 부품 자체 또는 어떤 어셈블리 자체에 대한 고장 형태에 초점을 맞추는데 우리가 고장이라는 것이 이 실제 완성 차량으로 발현되는 메커니즘은 우리 부품이나 또는 아세이에 대한 고장뿐만 아니라 우리와 상호 연결되어 있는 다른 하위 부품이라든가 또는 상위 레벨의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서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고장이 발현되거나 아니면 고장 발생에 대한 메커니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설계 FMA를 전개할 때 이런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우리 설계 엔지니어들이 고려해야 되는 인터페이스의 범위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고장 분석에 대한 아레라를 어떻게 나눌 것인지, 이렇게 좀 체계적인 고장 분석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인터페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 1시 40분이에요. 1시 40분이라서 제가 지금 한 7번 정도 녹화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 의도대로 이게 전달되고 있는지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자, 포드와 관계돼서는 아까 제가 이 소프트웨어 사용 제가 말씀드렸었죠. 특정한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이 FMA를 개발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을 언제까지 하고 언제부터 사용해라 라는 듀데이트가 이 IETF 694하고 CSR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으로 지금 바뀌었죠. 이제 FCA, 그 다음에 PSA가 이제 스텔란티스 그룹으로 이제 머지 됐는데, 예, 그래서 이제 스텔란티스에 대한 IETF 694그 CSR은 아직 스텔란티스라는 명칭으로 아직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FCA 경우에, 그러니까 PSA 같은 경우에는 스텔란티스라는 명칭으로 IETF 694그 CSR이 발표는 되어 있는데, FCA는 아직도 이제 FCA의 IETF 694그 CSR로 IETF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 FCA의 IETF 1694구 CSR에서도 이 FM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FCA 경우에도 AIAG FMA 방법론을 슈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AIAG 방법론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New FMA는 may be used라고 되어 있어요. 즉 사용될 수 있다. 사용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사용된다면 이제 FMA 서식 폼 B를 활용해서 FMA를 전개해라 라고 FCA 같은 경우에는 AIAG 그리고 New FMA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용 가능한 FMA 방법론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아직은 New FMA보다는 AIAG 방법론에 따른 FMA 전개를 보다도 선호하고 있다라는 것을 CS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프로세스 FMA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다음은 이제 말씀드렸지만 PSA는 스텔란티스라는 명칭으로 IETF 694구 CSR을 발표했는데 이 스텔란티스의 IETF 694구 CSR에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시사점이 있냐면 이 PSA를 기반으로 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New FMA 적용을 요구사항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AIAG VDFM의 핸드북은 강력하게 권장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즉, New FMA에 대한 FMA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사항은 이번에 새롭게 소개된 New FMA에서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7단계가 결과 문서화 단계입니다. 즉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FMA 수행 결과를 어떻게 요약하고 보고하고 의사소통할 것인지에 대한 단계가 바로 7단계인데 이 New FMA에서 이 7단계 중에 이제 FMA를 통해서 리스크 분석 결과와 그 취한 조치에 대한 요약, 그 다음에 효과성 평가에 대한 내용을 FMA 보고서라는 형태로 의사소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FMA 보고서라는 특정한 템플릿을 제시하지 않고 FMA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되는 항목에 대한 내용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조직들은 내부 또는 외부 관점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FMA 보고서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친절하게 이 PSA를 기반으로 한 스텔란티스 같은 경우에는 FMA 보고서라는 지정 서식을 개발해서 공표했죠. IETF 1949 CSR을 통해서 스텔란티스가 지정한 FMA 보고서를 통해서 FMA 수행 결과를 고객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7단계 접근 방법에 따른 New FMA를 적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이 FMA 보고서라는 이제 구조화된 정형화된 어떤 템플릿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템플릿은 스텔란티스의 이런 FMA 보고서 사례를 참조하셔서 자사화된 기준으로 템플릿을 준비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네, 프로세스 FMA도 동일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독일 OEM들 요구사항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IATF 694하고 CSR은 아니지만, 이제 품질 경영과 관계된 BMW의 추가 요구사항이 바로 QMT 리퀘어먼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QMT 리퀘어먼트에 바로 BMW의 FM에 관계된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BMW 같은 경우에는 VD 볼륨 4에 따른 FMA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아, VD 볼륨 4에 따라서 수행되어야 한다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FMA, 디자인 FMA나 프로세스 FMA가 완료돼야 되는 시점, 그리고 최소한 취해져야 되는 권고 조치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특히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BMW의 요구 사항인데, VD 볼륨 4에 따른 FMA 개발 필요성은 이미 아까 QMT 리퀘어먼트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포드의 경우에도 이 FMA를 운영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사용이 요구사항으로 채택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근원은 사실은 BMW입니다. BMW의 경우에는 IQFMA 등과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이 이제 권장되도록 되어 있어요. 사실은 표현은 권장이지만 BMW 1차사들은 이제 IQFMA가 요구사항으로 해석해서 이 IQFMA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독일의 APS사에서 이제 발표한 IQFMA에 대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FMA를 개발하기 위한 단계를 5단계 접근 방법을 활용해서 FMA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이 5단계 접근 방법이라는 것은 BMW가 지정한 방법론이 아니라 바로 VD의 볼륨 4에서 FMA를 개발하기 위해서 제한된 단계가 바로 5단계입니다. 네. 자, 다음은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은 이제 VW 99,000이라는 문서에서 이제 FMA에 대한 폭스바겐의 요구사항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BMW의 요구사항과 매우 유사합니다. VDA 가이드라인, 여기서 얘기하는 VDA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당연히 VDA 볼륨 4가 되겠죠. VDA 볼륨 4에 따른 FMA 개발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요구 사항으로 이제 포멜 Q라는 것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포멜 Q에서 요구하고 있는 FMA에 대한 추가적인 요구 사항과 더불어서 이 VD 볼륨 4에 따른 방법론으로 FMA가 준비되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임러입니다. 다임러의 경우에는 MBST라는 문서를 통해서 다임러의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MBST에 보게 되면 이 품질이라는 챕터 안에서 이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자, 다임러의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AIAG VD FM의 매뉴얼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IAG 방법론과 VD 볼륨 4 방법론이 아니라 통합된 AIAG VD FM의 핸드북에 따라서 FMA를 개발하도록 이 MBST라는 문서에서 공식적으로 2020년도에 발표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VD의 볼륨 4에 대한 목차도 제가 준비했는데요. 이 VD의 볼륨 4에 보게 되면 챕터 2가 바로 리스크 분석입니다. 이 리스크 분석에서 이제 제품 FMA, 이 프로덕트 FMA가 이제 디자인 FMA죠. 이 설계 FMA와 프로세스 FMA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이 VD의 볼륨 4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오랜만에 긴 시간 동안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크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세 가지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자 했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운영하는 FMA의 공통된 문제점을 어디서 찾자? 근원적인 문제점으로 FMA를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고객 요구 사항에 대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는 모습을 자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래서 FMA를 적용하기 전에 우리 고객이 어떤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우리한테 요구하는지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강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를 위해서 각 글로벌 OEM들은 어떤 협력사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OEM의 FMA에 관계된 요구사항을 살펴봤듯이 아직은 병종 기간입니다. 어느 고객은 뉴 FMA 적용을 공식적인 요구사항으로 채택한 OEM사들도 있고요. 아직은 AIAG에 대한 FMA를 더 선호하는 OEM사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조직은 AIAG 그리고 뉴 FMA 그리고 더 나아가서 VDA 모든 방법론을 다 수용 가능한 방법론으로 선택한 OEM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우리가 DFMA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파악해야 되고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OEM이 우리에게 어떤 FMA를 요구하는지 그 요구사항을 고객 지정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해서 파악해서 New FMA를 적용할지 말지 만약에 적용한다면 언제부터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고민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부적인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이제 기존의 AIAG FMA와 VDA 볼륨 4를 기반으로 했을 때 이번에 AIAG VDA FMA 핸드북은 어떠한 변화 사항이 있는지, 어떠한 내용들이 강조됐는지, 이른바 뉴 FMA에 대한 제정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후속적인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MA에 관계돼서는요, 추가적인 영상을 두 가지를 제가 더 제작할 건데요. 첫 번째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뉴 FMA가 왜 제정이 됐고, 그리고 기존의 AIAG FMA를 기준으로 해서 주요한 변경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를 소개하는 영상을 준비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뉴 FMA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되는 접근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7단계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7단계 접근 방법을 이 디자인 FMA와 프로세스 FMA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7단계 접근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내용을 또 추가적인 영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까칠한 김희원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그러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의 품질을 응원하는 까칠한 김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